안녕하세요. 전 이제 30이 된 애기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연령층으로 따지면 많이 어린 편인데 그래도 결혼한 지는 꽤 지나서 그동안 살아온 시집살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신혼 초 때부터 시어머니 되는 분에게 시집살이를 살았어요. 중간에 괴롭힘을 덜 당한 기간도 있었지만 시모와 교류를 하고 지내던 때는 거의 대부분 시집살이를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의 계기로 시집살이와 시모에게 완전히 해방되었죠.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시모를 같이 욕해달라고 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댁 이야기를 하러 왔으니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생 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학과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꿈이 큰 편이라 전공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교수님을 도와 학교에서도 또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알바일을 하며 공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던 사람이었어요. 교수를 준비 중이라 교수님 논문과 자신 논문 준비로 바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연구실에서 같이 스스럼 없이 지내다 보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7살이라는 나이차도 극복한 채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연애가 길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대학 졸업 전이기도 했고 남편 역시 교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당연한 결과이지만 상의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 당시 저와 남편 두 사람 모두 부친을 잃은 상황이라 어머님들께 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당연히 많이 놀라셨어요. 나이도 아직 한참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상황에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 그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셨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남편과 예쁘게 잘 살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은 어머님이 계시긴 하셨지만 위에 할머님께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고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신 터라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께서는 옛날 분이셔서 30이 넘은 남편이 장가를 아직 가지 않은 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다고 하니 많이 좋아하셨죠. 물론 사주 궁합 봐야 한다고 하셔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간 날 절 반기시는 할머님 다르게 어머님께서 어떤 말씀도 없이 굳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당연히 절 못마땅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어머님은 할머님께 고된 시집살이를 사셨고 그런 이유에서 할머님께서 계시는 앞에서는 저에게 말조차 못 붙으시고 주눅이 든 모습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할머님께서 잠을 드셔야 하셔서 일찍이 방으로 들어가시자 그제서야 저에게 웃으며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죠. 시댁 가족들 모두 좋은 분들인 것 같고 절 예뻐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 중이던 그때 고령의 할머님께서 저희들 결혼식을 못 보시고 소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된 거죠. 저 역시 예비 며느리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한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신경 쓰이는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투가 전과 다르게 변했어요. 그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았죠. 조금씩 변해가는 어머님을 보며 조금씩 불안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행동에 놀라게 된 일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생기게 되었죠. 신혼집에 관한 문제였는데 원래 남편과 생각하고 있던 평소보다 더 작은 평수로 가게 되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고 20평대만 되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평수보다 더 작은 곳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다 시세도 더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곳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동영이에게 들었는데 너의 평수 줄여서 구했다며. 그럼 돈을 많이 아꼈겠다? 네, 아이 키우고 차근차근 넓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남편 일하게 될 곳이 어딜지도 모르고요. 덕분에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가 생겨서 더 나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대충 얼마나 남았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에 받기로 한 예단에서 좀 더 받아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동영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았잖니?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내 취향으로 좀 받았으면 하는데 거기다 여윳돈도 있다고 하니 정성도 좀 더 보고 싶고. 그런데 예단에 따로 할머니께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저희 따로 할머니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한 게 있어서 예단은 온전히 시어머니 걸로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다니 좀 의아했죠. 또 여윳돈을 생긴 걸 가지고 더 정성을 보이라고 하니 좀 그렇기도 했고요. 저 혼자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무슨 말이니? 내가 그 정도면 만족하지 뭘 더 달라고 하겠어, 내 자식들에게? 민주야,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하니? 아니면 내가 말한 걸 잘못 이해한 거야?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으로 넘기시더라고요.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와 다툴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로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제가 알아서 남편 몰래 더 얹어주기를 바랬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시모 입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알았죠.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는 제가 고분고분하게 나오지 않아 아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어 개입을 하게 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트집을 잡으면서 저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던 것까지 결국 넘어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민주야, 너 무슨 띠라고 했지? 내가 저번에 들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 저 94년생 개띠요. 아, 그래. 네가 개띠라서 나랑 이렇게 상극이었지? 네? 상극이요? 어머님, 제가 뭘.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싸다 싶었거든. 그리고 점점 알아갈수록 뭐 하나 맞지 않는 게 느껴져서. 내가 원숭이띠라서 너랑은 맞지 않으니까. 결혼지간 알지? 너 벌써부터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내가 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영이가 토끼띠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생각을 잘했어야 했는데 우리 어머니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걸 놓쳤네. 아이, 그렇지. 제 입장에서는 시모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는 거였죠. 자신이 태어난 해띠를 가져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귄다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기나 할까요? 거기다 오히려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시던 할머님께서도 저희들 궁합 가지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는데 시모가 겨우 띠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로 시모가 저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시모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시골린 날짜도 다 잡아둔 상황이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에게 어느 정도 시집살이를 살겠다는 고생을 예상하며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처럼 시모가 신혼 초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방금 말한 띠 이야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집안을 확인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저희들 신혼집을 자기 집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잖니? 네가 우리 동영이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살림엉망으로 살아서 사람 피말려 죽일지 제대로 못 챙겨 먹여 굶어 죽일지 모르니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왜? 내가 내 아들 안희를 위해서 찾아오면 안 되냐? 그날을 시작으로 시모는 정말 매일같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시간도 매번 달라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죠. 임신한 저로서는 시모의 신혼집 방문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횟수 좀 줄여달라고 시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한 말이 도화선이 될까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게 난감하던 상황에 남편이 먼저 시모의 방문을 알아차리고 저를 대신해 시모에게 잦은 방문은 삼가해달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뱃속의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시모도 아들이 직접 신혼집을 찾아오는 일에 대해 말을 하고 아이 이야기까지 하니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가끔씩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것 외에는 발길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뱃속의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까지는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죠. 출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남은 산후조리마저 곁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시모가 집으로 찾아올 수가 있었죠. 친정엄마가 있을 당시 딱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저희 엄마가 아직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찾아왔었던 거라 금방 발길을 돌렸고요. 문제는 제가 몸조리를 마치고 친정엄마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겼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시모는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죠. 그리곤 밀린 숙제를 하듯이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시집살이들은 너무 많아서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심부름, 안마, 청소한 것도 하기, 자기 먹을 반찬, 입가심할 과자 만들기, 가끔씩 하는 저에 대한 이유 없는 비하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힘을 당했으니 다 말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요. 정말 갖은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제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말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모가 저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저희 신혼집 장식장들 중에는 미니어처 술이 전시된 게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 거였어요. 과거 사업으로 잘 나가실 때 아빠가 국내를 돌아다니시며 다녀오신 곳에서 사온 미니어처 술병들이었죠. 아빠는 그것들을 수집하는 걸 취미로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것 말고도 하고 계시던 취미와 수집은 많으셨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는 기존에 하시던 취미를 그만두시고 값비싼 수집품들은 전부 정리를 하시게 되셨죠. 그런 상황에서도 남아있던 유일한 아빠의 수집품이 미니어처 술병이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자리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있다 보니 아빠는 그것들을 남겨두시곤 좋았을 적 과거를 자주 회상하시곤 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아빠의 유품으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던 미니어처 술병들을 가지고 시모는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신혼집에 온 날, 그 미니어처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희 술병들은 뭐니? 이거 진짜 술 들은 거 아니야? 그거 어머님께서 처음 저희 집 오셨을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수집하시던 수집품이라고. 아니 그러니깐 그게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고. 잘못해서 진우가 먹기라다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한테야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라고 해도 갓난아기에게는 치명적일 텐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가 장식장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먹는다는 건지 억지를 부린다는 걸 알았지만 괜히 대답하면 말만 길어질 테니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걸로 좀 더 저를 난처하게 하고 싶었는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거나 더 조심하도록 할게요. 너 혹시 알코올 중독 뭐 그런 거 아니니? 몰래 여기다 술 채워놓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말을. 저 술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니? 뒤로 호박씨 까고 있을지. 너 정말 진우 가졌을 때 여기다 입댔던 거 아니지? 괜한 오해받기 싫으면 그냥 버리던가 해라. 애 키우는 집에 술이 뭐 보기 좋다고 전시까지 하고 있어? 자리만 차지하지. 조만간 내 눈에 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의 그 말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시모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미처 그 미니어처 술병들을 채우기도 전에 시모가 황당한 짓을 했더라고요. 시모가 아이를 맡아준다고 해줘서 장을 보고 왔는데 장례식장에 있던 미니어처 술병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다 비어져 있었고요. 아무리 작은 술병이라고 해도 워낙 개수가 많아 이걸 전부 다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기어이 술을 버렸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모가 거실 소파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그 안에 있던 술들을 전부 다 마신 거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시모는 인기척이 들었는지 일어났고 저를 보곤 술에 대해 괜한 핀잔을 던졌죠. 뭘 그렇게 보니? 왜? 내가 저 술을 다 먹어서? 이게 내 잘못이냐? 네가 행동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진우가 먹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드니? 그러게 치우라고 할 때 바로 치우지 그랬어.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시모는 술을 전시해둔 제 탓이라 했습니다. 아빠 유품을 함부로 손댄 행동에 화가 났지만 그냥 참기로 했어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가 중요하나 싶었거든요. 술병들은 온전히 다 남아있으니 그걸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넋두리 하듯 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엄마와 근황을 물어보다 제 넋두리를 전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시모에게 당한 걸 전부 아시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또 저에게 내색하지 않았더라고요. 엄만 제가 말릴 거라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시모에게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싸우자고 간 게 아니라 잘 좀 부탁드린다고 선물까지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엄마가 한 말을 믿지 않았고 제가 엄마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전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불려들어가 한참 동안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너 여태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말 고분고분 들었던 게 결국 이러려고 한 거였냐? 이럴 거면 싸가지 없게 나오지 그랬어. 왜 사람 더 못된 년으로 만들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끝까지 모른 척이네? 네 엄마가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 말했다. 내가 널 괴롭혔다고? 하기 싫은 게 있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하지. 왜 날 못된 년으로 만들어? 너 그리고 시집까지 온 애가 친정에 별말을 다 한다? 우리 집안 사람 하기 싫으면 나가. 진우 두고 나가라고. 너 따위 년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 않는 시모가 계속 뭐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번에는 엄마에게 전부 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친구에게 못 들었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말이죠. 이번에는 엄마도 달랐어요. 선물까지 쥐어주며 좋게 말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으니 한번 해보자는 식이었죠. 시댁에 쳐들어간 엄마는 시모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같은 말 쓰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다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화를 내기라도 했어요?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 딸 보고 년이라고 불러요? 뭐 집안에서 내쫓아? 나도 내 딸이 이런 대접 받는 거 두고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딸 나오게 할 건데 내 딸 당한 거 내가 대갚아줘야지. 이렇게 끝나면 내 딸만 억울한 거잖아. 화가 난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겁을 주며 뭐라고 하자 시모는 입에 본드라도 붙인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있었어요. 그리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죠. 제가 친정엄마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한바탕 휩쓸고 가니 문제가 싹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시모에게서 완전한 해방을 한 건 아니었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 친정엄마 눈치를 보았고 전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레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빠지신 지 18일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땐 그 일이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상태 그대로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를 잃게 된 슬픔은 장례를 다 치러갈 때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 알았더라면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죠. 거기다 결혼을 한 후에도 엄마 마음고생을 시킨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화장한 엄마를 고향이 있는 바닷가에 뿌리게 되었어요. 평소 엄마가 가지고 다니던 수첩에 유언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엄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제 생각밖에 없었나 봅니다. 괜한 고생하지 말라며 화장한 유해를 고향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언제 적었는지 몰랐고 생각이 변하셨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라면 그러길 바랄 것 같았어요. 성묘와 납골 추모함을 찾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전부 다 제가 할 고생이라며 하지 말길 바라셨던 엄마였으니까요. 또 타지로 시집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엄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고향 앞 바다에 보내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차려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힘이 많이 되어 주었어요. 육아도 집안일도 남편이 대신 도맡아 해주었고 저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위로만 해주었죠. 먼저 여행 이야기도 꺼내면서 제 기분이 전환될 수 있게 많은 신경 써줬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 모습이 안 입고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친을 잃은 제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던 시모가 조금씩 제 성질을 건들기 시작하며 짜증을 냈죠.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보며 참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는 남편 때문에 꾹 참았죠. 그러다 보니 시모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눈치 볼 저희 엄마도 없자 자기 세상인 것 마냥 저에게 못할 소리를 늘어놨죠. 보통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너 요즘은 네가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그러지?
네, 이젠 좀 괜찮아져서요. 네가 큰일을 겪은 뒤라 말은 안 했다만 아무리 사돈 일어 힘들어한다고 해도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동영이 교수 되려면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너 때문에 매번 틀어지고 있잖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더 잘 될 아이 발목 잡는 것도 이 정도면 된 거지. 얼마나 더 잡으려고 해? 앞으로 우리 동영이 발목 잡을 짓은 할 생각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알겠어? 그런 말을 듣고도 제가 시모에게 따지고 들려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있어서였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시모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기 엄마라고 봐주는 것 없이 매섭게 몰아붙였거든요. 남편이 화를 내면 꼭 시모에게 사과를 받아내곤 했습니다. 물론 시모는 사과를 한 뒤에 곧바로 저에게 비슷한 짓을 했지만요. 그런 생활이 1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시모는 별 이유도 없이 저를 괴롭혔고 그때마다 눈치챈 남편이 시모에게 화를 냈죠. 그럼 시모는 또 한동안 잠잠했고 그러다 얼마 못 가서 또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쯤 되니 시모의 본심을 알고 싶어 왜 나를 이리도 못 살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당연히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였죠. 오해도 있어 제가 그 오해를 풀어주면 다시 잘 지내보자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다시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보면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괴롭힘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시모도 제가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눈치가 보이니까 아주 심한 짓은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약이 올랐던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시모 입장이라면 괴롭히는 걸 그만두고 자기 사는 인생에 좀 더 집중을 할 텐데 시모는 아니었죠. 저 한번 괴롭히겠다고 아주 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시모의 계획을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제가 시모가 꾸민 일을 알게 되었던 건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조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에 짐을 바리바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에 오는 거야 이미 익숙해도 너무 익숙한 일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손에 짐이 한가득인 걸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엔 또 뭘로 날 괴롭히려고 이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일하는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내가 매번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따로 연락해야 하냐는 말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 거야? 너 일부러 나 약 올리려고 매번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 이거 정리 좀 해놔라. 나 오늘부터 한 2주일 정도 이 집에서 머무려고 하니까. 동영이한테는 내가 지금 전화할 테니 따로 신경 쓸 것 없다. 네? 갑자기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공사를 좀 하게 됐어. 이번에 베란다 쪽을 아예 트려고. 이왕 공사하는 김에 간단하게 거실 주방 리모델링도 좀 하려고. 왜? 난 예쁜 집에서 살면 안 되니?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지내는 게 불편해서 그래?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너한테 보고라도 해야 하는 거야? 내 머리통이라도 열어서 확인시켜주리? 솔직히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호들갑을 떠는 시모가 집을 뜯어고치는 그 큰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공사업체는 어디로 잡아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지 그런 것들 전부 제 남편을 잡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들은 다 저에게 시켰을 거예요. 업체 알아보는 것, 전화 돌리는 것 등등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호들갑 하나 떨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과만 통보한다? 이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시모가 제 옆에 붙어 하루 종일 괴롭히려고 일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시모가 굳이 귀찮게 저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면 되었으니까요. 또 괜히 집에서 저를 괴롭히다 남편에게 그 장면이 포착되면 시모만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다시 생각해봐도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더 나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남편도 뭔가 이상한 시모의 행동을 의심하여 추궁을 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집에서 공사를 하는 건 사실이었고 내쫓을 수도 없었으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기로 했죠.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생활하는 동안 조심하라고 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참거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자신에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하는 행동은 전과 비슷했죠. 더도 덜도 아닌 이전부터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간섭이 더 많아진다는 것 뿐이었죠. 얘, 집에 왜 이렇게 주전부리가 없니? 일부러 나왔다고 싹 다 숨긴 거 아니야? 저희 원래 집에 먹을 걸 잘 안 두려고 해요. 그런 거 두면 그이가 늦게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저희가 먹는 걸 보고 진우도 먹고 싶다고 떼를 쓰더거든요.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좀 사올까요? 난 떡 좋아하니까 떡 먹자. 그럼 제가 앞에 떡집 가서 뭐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너 지금 무슨 말하니? 가자 겨우 그거 가지고 건강 걱정한다고 집에 두지도 않는다는 애가 떡은 사오겠다고? 왜? 나는 아무거나 먹고 몸 나빠져라 이거냐? 먹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냄비도 있고 찜기도 있는데 네가 직접 떡 만들어서 내놔라. 떡 한 종류만 먹으면 금방 물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넉넉히 한 3-4개 정도 해라.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있니? 오늘 중에 다 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만. 이와 비슷한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화도 나고 짜증도 올라왔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에게 시모의 괴롭힘은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의 심술과 괴롭힘에도 익숙했던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를 듣게 되면서 말이죠. 나 아직 아들네 있지. 아직 며칠 남았잖아. 나도 나가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해. 근데 여기 온 김에 1시간이라도 더 괴롭혀야 하지 않겠어? 아휴, 근데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 이 독한 년이 내가 괴롭혀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얄미워가지고 한테 콱 쥐어받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러지 못하겠고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그날 그년 표정 보고 싹 다 날려버리려고. 어? 아니, 그날 내가 자기한테 말했잖아. 이제 한 3일 정도 뒤에 그냥 엄마 죽은 날이라고. 딱 1년 되는 날인데 내가 제사 못 지내게 하려고. 어? 내가 있는데 뭔 상관이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년이 내가 있는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 제사 지낸다고 하면 나야 좋지. 귀신 달라붙게 뭐하는 짓이냐고 깽판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년 엄마한테도 당한 게 있거든. 앞으로 평생 나 죽을 때까지는 걔 지 엄마 길 못 챙겨. 내가 길을 쓰고 못 챙기게 할 거니까. 또 모르지?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려대며 싹싹 빌면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하여튼 내 가슴에 쌓여있는 울분 다 풀릴 때까지는 절대 그 꼴 못 봐. 그래서 앞으로 한 5일은 더 있으려고. 잔잔바리로 좀 괴롭히기도 하면서. 솔직히 그 말을 듣고서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 부모님 기회를 좀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집 공사까지 하다니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저와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남편 어머니였고 진우 할머니니까 그런 관계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감정은 그나마 있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마저 있던 그 감정도 딱 떨어져 버렸죠. 마음 같아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런 악랄한 생각을 하는 시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말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싹 빼며 두 손 두 발 싹싹 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몸무게도 더 나가고 젊기도 더 젊은 제가 시모를 그렇게 만든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시모에게 쌓인 감정도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 심지에 불만 붙으면 되는 일이었죠. 그때 그 통화 내용으로 심지에 불이 붙을 뻔하다가 겨우 말았어요. 하필 그때가 남편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 남편이 신경 쓰게 될 만한 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모에게 이 일을 묻기로 하고 우선은 조용히 넘기자 싶었죠. 엄마의 유언대로 마음으로 엄마를 기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히 시모와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 기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코앞이 되자 작게라도 기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엄마의 유해를 뿌린 바다를 갈 생각도 했지만 아직 어린 진우를 데리고 가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 시모가 눈치를 채고 뒤쫓아와 소동이라도 생길까 싶어 그럴 수도 없었죠.
고민 끝에 시모 몰래 아주 작게 제사를 지낼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한 유언을 시모 앞에서 대내면 안심을 하고 있었을 테니 안방에서 자그마하게 지내면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몰라도 안방은 시모도 들어오는 걸 힘들어했으니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자 초조해 보이는 건 반대로 시모였습니다. 제 기분을 망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저희 엄마 기일에 대해 말을 꺼낼 수도 없었으니 속이 많이 타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는 얼음물을 수차례 마시는 걸 보면서 그 속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든 말든 저는 세워둔 계획대로 착착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엄마 기일날 역시 평범한 날들처럼 지내는 척을 하며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쯤 남편이 연구실 생활로 바쁠 때라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왔고 남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엄마의 제사 음식도 준비할 수 있었죠. 엄마가 생전 좋아하는 음식들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남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척하며 시모의 의심을 피할 수도 있었고요. 거기다 일부러 몸이 피곤한 척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을 했습니다. 뭐? 지금 자겠다고?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차피 그이도 새벽 중에 나오고 진우도 이제 막 잠들어서 새벽에나 깰 것 같아서요. 나중에 일어나더라도 지금 잠을 좀 자두려고요. 오늘 너네 뭐 그래, 피곤하는데 어쩌겠냐. 그래라. 시모는 제가 초저녁부터 잠을 자겠다고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음식 준비는 다 해놓은 상황이니 밤에 일어나 상만 차리면 되었죠. 시모가 일찍이 잠이 드는 편이기도 했고 또 제가 평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시모도 일부러 졸린 눈을 뜨고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죠. 한참 전부터 거실에 TV 소리도 꺼져 있었고 집안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문을 살짝 열어 확인해본 시모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죠. 서둘러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음식을 안방에다가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작은 상에다가 몇 가지 안 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다 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돌아가신 엄마가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넋두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엄마를 기릴 수 있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엄마를 기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엄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저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왜 재석이 네 애미 밥상을 차리니? 내가 있는데 감히 제사상을 차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몰래 제사 지내려고 나한테 밑밥 깔았던 거구나. 이게 어디서 잔머리를 쓰고 있어? 어머님, 설마 여태까지 저 감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이날을 그냥 보내는 게 하도 이상해서 나도 너처럼 연기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거 싹 다 물러라. 내가 엎어버리기 전에. 어디 우리 아들 집에서 귀신을 부르려고 해. 너 우리 집안에서 우상숭배하는 거 금지인 거 몰라? 그냥 엄마 기리는 게 무슨 우상숭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내 엄마 제사 모신다는 게 그게 왜 이렇게까지 나오실 문제고요? 제가 제사 지낸다고 남편을 고생시켰어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여기에만 매달렸어요? 제사상도 어머니 눈치 봐서 겨우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눈 감아주지 못하세요? 어머님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없으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 것이지. 네가 날 우습게 보고 이렇게까지 나오나 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줄게. 내가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야. 알아?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앞을 뛰어 지나갔고 자그마하게 준비되어 있던 친정엄마의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둥그러지는 음식들과 엄마의 사진을 보니 마치 엄마가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엎어진 제사상을 다급히 정리하고 있었죠. 너 그거 정리하고 내 방으로 좀 들어와라. 너 내가 정신교육부터 새로 가르쳐야 되겠어. 기도로 네 몸에 붙은 귀신도 좀 떼어내고 네가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도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고 나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곧장 들어와라. 도저히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저도 눈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방을 나서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돌려 세웠습니다. 당장 사과해. 나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너 미쳤어?
어디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이게 정말 귀신이라도 씌었나? 너네 애미도 귀신 씌어서 미친 짓거리를 하더니 이젠 네 차례야? 이것들이 쌍으로 귀신을 씌어가지고 나 이거 안 나?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시모가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면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시모와 결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말대로 뭐에 씌인 척을 했죠. 이왕이면 시모가 찍소리 못하는 친정엄마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하던 말투 그대로 하면서 시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이것이 정말 여태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딸을 괴롭혀? 어디 오늘 누가 정신 차리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마저 못한 인형 정신교육 오늘 하려니까 이 작거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당장 그만 안 둬? 시모는 제가 엄마의 말투를 섞어서 쓰자 과거 혼쭐난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잡고서 있는 힘껏 뒤흔들었습니다.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시모를 바닥에서 공중에서 바닥으로 엎어쳤죠. 제 힘이 다 빠질 때쯤 시모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바닥에 내리쳐져서 아픈지 몸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죠. 전 다시 시모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너 그거 갖고 아파해서 되겠냐? 날 밝을 때까지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2차전 시작하자. 어? 잘못했습니다. 민주인지 아니면 민주 어머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못된 생각한 것도 잘못했고 못된 행동한 것도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세요. 시모는 일어날 힘도 없는지 옆으로 누운 채 양손으로 빌며 저에게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빌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도 나고 속도 시원했는데 제가 시모에게 당해온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모 옷을 잡고 엎어뜨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어 멈추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더는 상관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시모에게서 보호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 남편이 알게 되건 말건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잠시 흘겨보고 다시금 하던 행동을 계속하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나 당신 엄마 더는 가만히 못 놔둬. 난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말릴 생각하지 마. 아주 잠시 남편과 제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니 시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동영아, 인연이 날 죽이려고 한다. 네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바닥을 얼마나 뒹굴었는지 알아? 엄마 몸 보면 온몸이 멍으로 새파랄 거다. 인연 좀 말려봐라. 이 미친년 귀신 씌어서 이러는 거라고. 인연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너 오늘 나한테 죽는 날이야. 알겠어? 도움을 요청하는 시모를 요절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힘을 써서 절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만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줘야 내가 해결을 하지. 어머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한 거 보면 잘한 것도 없을 텐데 당신 나한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결국 남편에게 좀 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전부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한 말, 시모가 한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말이죠. 시모는 자신이 한 말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맞기까지 했는데 아내 편을 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표정은 얼마 가지 않아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 상황을 모두 듣게 된 남편이 다른 말 없이 시모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거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뭐? 제가 아니라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너 지금 엄마 내쫓는 거니? 얘 동영아, 내가 쟤한테 맞았다니까? 내가 이 꼴을 하고 있는데? 전현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세요? 누가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냐고요. 저도 지금까지 옆에서 많이 참았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 왜 할머니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세요? 적어도 할머니는 이런 짓까지는 안 하셨어요. 대부분 집안일에 대한 시집살이셨지. 그런데 방금 전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그냥 사람 자체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또 이 사람이 한 말, 그리고 제가 본 것만 봐도 별 이유도 없이 사람 괴롭히고 싶어서 한 행동이셨고요. 수십 번 생각해봐도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고요. 전 제 아내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에 용서를 빌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연락하지 마세요. 강경한 아들의 모습에 시모는 당황을 하여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모가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시간을 끌려고 하자 남편은 시모를 먼저 밖에다 내쫓고 난 후 직접 짐을 정리하여 밖에 두었죠. 그리고 남편이 시모를 대신하여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아직 시모에 대한 화는 더 남아있었지만 더는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치를 다했었고 시모가 잘못이지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교수 준비로 인해 바쁜 남편에게 더는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의 일을 잘 마무리 지은 뒤 그날 밤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모는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먹었는지 한동안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말을 하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에도 진심이 없으니 더는 듣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 느낌을 남편도 받았나 봅니다. 연락이 왔지만 아직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통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결에 시댁살이 없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모가 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명절에 놀러가는 사람들 보며 마냥 부러워했는데 저도 이제는 가족들과 마음 편히 놀러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시모 일로 남편에게 아주 조금 미안하긴 한데 시모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한동안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누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시모가 이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발 마음 좀 굳게 쓰세요. 무조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 그 성격 못 고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어머니 안 받아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시어머니 분들께 제발 며느리들 괴롭히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분들도 며느리로 생활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며느리를 사랑해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이 돌아올 겁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겠고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